3차 시 하죠. 지금 13주 차에는 낙태죄와 관련된 문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차 시에서는 낙태죄, 임신 중지와 관련된 한국 사회 최근의 논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걸 기본적으로 살펴봤고, 2차 시와 3차 시는 낙태죄 법적 논쟁의 역사라고 하는 학술 논문, 논증적 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피고 있죠. 지난 2차 시에는 50년대를 중심으로 한 그 낙태죄를 둘러싼 법적 논쟁, 그다음에 이제 낙태죄의 제정과 개정의 어떤 흐름을 보았습니다. 3차 시는 일단 60년대와 70년대부터 보도록 하죠. 자, 61년에 쿠데타로 이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생고 해결과 경제적 근대화를 내세웠다. 지난 시간 말미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두 가지였죠. 쿠데타 이후에 반공 국가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제 그 가난을 해결하겠다. 이런 두 가지를 내세워서 이제 개발 독재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었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 문제, 인구 통제 역시 이제 경제 발전과 매우 밀접한 어떤 그 함수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60년의 인구 구조가 0세부터 14세의 유소년 인구가 42.3%, 15세에서 64세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54.8%였다. 다시 말해서 유소년 부양 부담이 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만 하더라도 인구의 과잉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율을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인구 억제 정책을 제시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소위 피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인구 억제를 시도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피임만으로는 가족계획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어려웠다. 이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개입해 낙태를 단죄 대상으로 삼던 50년대와 달리 그때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인구의 문제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6, 70년대는 이제 경제개발 과정에서 인구의 억제가 필요했다. 그 하나의 수단으로 낙태를 범죄화해서 처벌하는 방식으로 인구 억제 수단으로 사물이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원하는 정도의 그 가족계획 사업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낙태죄 폐지 또는 그에 버금가는 사회정책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태죄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 50년대 형법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무부가 이제 63년에 낙태죄 위법성 조각사유, 이제 그 범들적 용어입니다. 위법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로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 경제적 이유까지 포함한,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64년부터 64년부터 7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경제적 이유까지 포함한 인공임신 중절수술 허용 사유를 담은 별도의 법안을 입법시키려고 시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 낙태를 지원할 정도의 예산이 좀 필요한데 그것도 충분치는 않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과 어떤 성적 분란이 생길 것이다는 이런 이제 종교계를 비롯한 그것은 반발 여론으로 인해서 그런 법안이 이제 좌초됐어요. 70년대 이제 박정희 정권은 뭐 장기 집권을 시도하면서 유신문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격렬한 이제 그 어떤 반대에 봉착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또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 지표라도 이제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경제 성장, 고용률이라든가 어떤 경제 성장, 수출이라든가 이런 지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인구 억제 정책을 강화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몇 차례 그 실패했던 입법이 실패했던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허용 사유를 담은 별도의 법안 통과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모자보건법이에요. 73년에 모자보건법. 그 지난 시간 말미에 모자보건법 설명을 이 부분을 좀 하긴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소위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유들을 이제 열거했단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에 의한 임신 중지 이 수술은 이제 허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정한 한계는 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은 그 가족계획 내지 가족계획도 경제적 곤란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건의학적 이유보다는 가족계획 내지는 경제적 어떤 그 상황의 어려움, 이런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았거든요.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74년부터 뭐 가족계획협회에서 몰경 조절수를 피임 사업에 성공시켰고, 근데 이런 게 실효성은 좀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당시 모자보건법의 제정과 개정 계기가 되었던 형법의 낙태죄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법의 낙태죄는 존속시키면서 낙태 허용 효과를 꾀할 수 있는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을 만들어서 이중적 법제 구조를 형성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는 낙태를 개인의 문제로 돌려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특별법이라고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인구 억제라고 하는 국가주의적 재생산 통제 효과를 획득하려는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그 내용은 결국 어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그런 사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성폭행이라든가 친족 간의 성폭행과 같은 그야말로 그 임신을 주석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이런 그 경우만을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니까 사실 이 정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이것이 인국제라는 국가주의적 재생산 통제 효과에 이를테면 의도에 비추어서 의도에 부합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8, 90년대를 볼까요? 이제 8, 90년대는 이제 80년대는 이제 전두환의 시대죠. 또 12.12 군사 반란을 통해서 전두환의 그 군부, 새로운 신군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속 보면 학교 출산율이 81년 2007명에서 학교 출산율이 뭔지 내가 설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가임 여성 한 명당 이제 2.7명의 아이를 낳는다 이거죠. 우리 2000년대 2020년대 들어오면 이제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만은, 그래서 81년 2007명에서 88년까지 뭐 2.1명으로 이렇게 좀 줄이겠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을 2000년대까지 1% 수준으로 억제하겠다. 이걸 목표로 한 인구 억제 정책을 수립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이제 모자보건법에 그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를 이제 개정하는 대신에 형법의 낙태죄를 개정해서 인구 억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낙태죄를 사문화하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87년에서는 이제 또 87년 체제라고 하죠. 민주화 대투쟁을 통해서 이제 그, 그 대통령 직선제로 이렇게 사회적 어떤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민주주의의 일단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과 맞물려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낙태죄 존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요. 그래서 10대 1로 낙태죄 처벌 규정을 존치시키자.
이제 80년 말기만 하더라도 이런 거죠. 이때 낙태죄를 형법 조항에 그대로 남기게 된 주된 이유가 태아의 생명 보호, 태아의 생명 보호,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이제 우선순위로 두고 임신한 여성의 생명의 위험을 다음 순위로 이렇게 언급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쭉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 정권 다음에 노태우 정권에서 낙태죄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제 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뭐가 조금 그 변화가 되냐면 그 부동의 낙태와 함께 낙태 허용 범위를 새롭게 추가한 거죠. 예컨대 낙태 허용 범위를 보면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태아가 유전적 소질 또는 출생 전에 해로운 영향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폭행이라든가 친족간의 성폭행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사유로 임신한 경우 이런 경우들을 낙태 허용 범위를 조금 이렇게 넓혔다는 얘기입니다. 형법 개정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낙태는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24주. 그 다음에 그러니까 1항 2호, 1항 2호가 뭡니까? 1항 2호가 법률적인 측면이라서 그 좀 당황스럽습니다. 1항 1항이 1항이 지금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이 뭘 말하는 거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거 하여튼은 넘어가야겠어요. 낙태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임신한 날로부터 20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의학적 이유라든가 유전적인 이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임신 중지에 관련된 이제 형법 내지 모자보건법의 어떤 개정 논의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96년 정도 되면 형법의 낙태 허용 범위를 이제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전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간, 준강간으로 임신되어 낙태할 수 있는 사유를 특수강간, 미성년자 간임 등으로 임신된 경우 등 되면 강간과 추행을 취해 규정된 성범죄로 임신된 경우로 폭행 협박으로 강간이 이루어진 경우와 정신장애 등 한거불능의 상태의 여성을 간음한 경우 외에도 뭐 특수강간과 미성년자 간음 등 낙태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낙태의 그 인정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를테면 태아가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유전적 또는 뭐 이런 유전이라든가 이런 뭐 중대한 질환 이런 것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24주 이내에 허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20주 이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허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90년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형법에서 그다음에 모자보건법에서 일정하게 그 개정을 통해서 이 낙태 허용 범위를 좀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항만 놓고 보면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모자보건법에 있던 인공임신 중절수술 허용 사유를 낙태죄 안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낙태를 죄로 보는 틀을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비판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를테면 허용 범위가 문제가 아니라 낙태 자체가 하나의 범죄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이제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낙태죄 법적 논쟁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낙태죄는 유지하되 낙태 범주를
그 좀 이렇게 법률 속에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좀 허용하고 좀 완화한다고 그럴까?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법에는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사회적 큰 이슈로 대두되기 전에는 이를테면 사문화된 처벌을 굳이 하지는 않는, 일일이 찾아내서 처벌까지 이르지는 않는 그런 사문화된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일정한 계기가 돼서 낙태죄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대두될 때마다 종교계의 큰 반발을 사는 거죠. 그래서 뭐 92년도 보면 낙태 허용법 입법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이렇게 하고, 또 93년에는 모자보건법 위원 제청, 그래서 이제 낙태 반대 운동 연합이 또 94년에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뭐 서명 운동을 하고, 그래서 종교계 그다음에 보수계를 중심으로 태아 생명 보호를 주장해서 어,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종교계가 1960년대와 70년대 종교계에서는 가족계획 사업을 지지했다고 해요. 가족계획의 일환이었던 낙태의 경우에 낙태한 사람의 생명과 출생한 사람의 생명은 차이가 있다. 또한 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된지라 부분을 태아가 뱃속에서 나와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어야 한 생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낙태는 죄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60, 70년대 종교계의 다수가. 그랬던 종교인들이 90년대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제 종교계에서 이 낙태와 관련된 시각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핵심 주장의 근거처럼 생명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그 당대의 어떤 정부의 인구 통제와 소위 어떤 기회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예. 자, 이제 2000년대를 이제 보도록 할까요? 자, 2000년대. 96년에 이제 문민정부는 이제 김영삼 정부를 말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군부 정권, 군인 정치가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문민정부는 이제 신인구 정책을 공표해서 인구 정책 기조의 변화를 꾀했다, 이런 얘기인데, 출생률이 줄어들고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성비도 불균형해지고 노동할 수 있는 인구의 수도 감소해지는 거죠. 특히 성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 임신 중진 수술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인식에 또, 그러니까 이제 태아 유전 그때 뭐 태아 감별 양수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 아이가 남성이면 일테면 낳고 여성이면 낙태하는 것이 또 한참 80년대에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성비의 불균형이 또 초래됐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97년 IMF 경제 외환 위기를 말하는 거죠. 김영삼 정부 말기에.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를 이렇게 경고하면서 경제와 인구 감소를 연관 지으려는 이런 이제 흐름도 있었고, 그래서 과거 군사 정권 시절의 논의와 정반대로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 저축 소비 투자가 위축되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유소년 부양 부담이 컸다면 60년대를 말하죠. 이제는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오니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대두돼요. 그래서 2006년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낙태죄 법적 논쟁 역사, 이승만 정권 5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이렇게 굵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는 겁니다. 2006년 참여정부, 이제 노무현 정부를 말하죠. 여기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우리 사회 이제 크나큰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볼까요? 이렇게 보면 2005년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정부여성대에서 이제 보면은 진보 정권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를 지금 각주 17번에서 봅니다.
이제 영부인과 대통령 부인을 말하죠. 영부인과 여성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던 전국 여성대회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 결혼문을 낭독했는데, 저출산은 대표적인 상황이다. 결혼은 선택이 될 수 없고 출산은 여성의 창조적 의무다. 이런 구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성이 인구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인구 정책의 어떤 그 필요성에 의해서만 여성을 호명하고 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라 혹은 아이를 낳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성은 이런 그 출생의 그 소위 재생산의 인구 재생산의 하나의 도구 정도로만 보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여성계의 일관된 이제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혼이 어떻게 선택이 될 수 없고 출산을 그냥 의무도 아니고 창조적 의무라고 했군요. 하긴 아이를 낳는 건 창조에 해당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립 서비스를 했나요? 자, 그다음에 실제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낙태죄 예방 사업을 목표로 2005년에 실태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 실태 조사 경우를 보니까 낙태를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경제적 어려움, 혼인상의 문제, 기타가 포함된 사회 경제적 이유가 53%로 가장 높았다는 얘기죠. 자녀를 원치 않거나 터울 조직이나 원하는 태아의 성별이 아니라는 가족 계획이 46%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모나 태아의 건강과 임신 중 약물 복용, 그다음 건강 문제, 그리고 이제 간간이 0.2%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조금 더 이제 성폭행의 문제는 수면 아래로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실제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0.2%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겠는가, 이런 뭐 추론을 하긴 합니다만은. 자, 이제 하여튼 그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여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것이 낙태의 문제, 임신 중지의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낙태죄를 뭐 이를테면 실제로 찾아내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건 거의 없었지만, 소위 진보 정권이라 불리는 참여정부에서조차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까지 오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은 이제 그 매우 부족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2012년에 또 이명박 정부가 이제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해야 된다.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낙태 문제로 또 낙태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군요.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워낙 출산율이 낮으니까 낙태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애들을 막 나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고 그 잘 자랄 수 있도록 어, 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답답하군요. 그래서 2009년에는 정말 또 웃기는 모임이 생깁니다. 진오비라고 하는, 줄여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참, 예, 하여튼 그래서 하나를 더 보고 갈까요? 21번이 각주 뭐냐면, 보수층의 결집 및 정치적 유상 회복을 위해 낙태 문제와 같은 윤리적 아젠다를 꺼내드는 것은 뭐 해외 정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으로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부시는 이제 보수파죠, 공화당. 부시는 낙태를 규제하고 성문화를 단속하겠다는 도덕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이제 이슈화해서 보수계 결집을 이끌어냈고 또 재선에 성공했다. 뭐 재선에 성공한 게 이 오인만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출범하자마자 무슨 한반도 대운하니 뭐니 이런 4대강 문제에다가 또 BBK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거 다 밝혀져서 감옥에 갔죠. 감옥에 있죠, 지금도. 하여튼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특히 이제 촛불 시위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 광우병.
하여튼 그런 상황 그에서 이제 정치적 위기를 만회하려고 이런 소위 낙태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과 같은 민간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을 취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관제 그런 어떤 어떤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임을 취해서 이제 이런 낙태에 대한 공격 이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2009년에 진호비가 뭐였습니까? 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이제 이 사람들이 의사들이네요. 유령 단체나 마찬가지겠죠. 불법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하고 이제 안 하겠다. 이듬해는 프로라이프 의사회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프로라이프 무슨 뭐 보험회사 이름인가? 바꾼 다음에 인공 임신 중지를 수술을 하고 있는 다른 산부인과 의사들 신고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이제 그에 호응하에서 낙태 줄이기 캠페인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2010년에 또 불법 인공 임신 중지를 예방 종합계획을 공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문화된 줄 알았던, 근데 그동안에 실제로 사문화됐죠. 법적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낙태죄가. 그러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정책적 목표, 정치적 어떤 의도와 맞물려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런데 반작용도 크죠. 그러니까 이제 2010년에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운동 진영에서 야 이건 뭐냐, 그래서 이제 여성의 임신, 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을 선언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임신, 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를 또 출범하고, 그래서 이 임출넷은 성폭력과 원치 않은 임신, 비혼모 부부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저임금과 비정규직과 양육 비용의 증가, 이런 사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여성들은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고 모자보건법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허용 사유에 사회 경제적 이유를 포함시켜 달라,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를 해왔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이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가요? 어느 쪽이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2010년을 전후로 촉발된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이제 낙태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위헌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태죄로 처벌받게 된 한 조산사가 위헌 소송을 해요. 2010년에 여성의 부탁으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한 조산사가 불법 낙태로 고발돼서 재판을 받게 되자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거예요. 기각되고, 그래서 이제 조산사가 또 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임출넷도 역시 이제 그 동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겠죠. 여성은 성관계, 임신 중지, 출산 등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걸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몸을 국가나 사회적 통제,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 낙태를 하게 된 계기로 원하지 않는 임신이 이제 굉장히 높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회 경제 이유보다도. 그 다음으로 이제 미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됐다는 그런 측면, 이렇게 좀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이제 그 50년대 60년대 경제적 어려움이 더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낙태죄 위헌 여부가 합헌 사명, 위헌 사명, 그래서 최종 합헌 과반수가 넘지 못해서요. 그래서 자기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인부의 자기 결정권이, 그러니까 태생명권 보호라고 하는 공약에 비해서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하는 종래의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그대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4대 4였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그 진보적인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쭉 보면은 2019년에 여성의 자기 의사에 의한 임신 중지 결정을 처벌하는 형법의 낙태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근데 여성운동을 주축으로 한 시민사회운동이
여전히 재생산을 인구 조절의 수단으로 접근한 보수 정권의 국가주재 행보를 막아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017년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또 출범하고 이런 흐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낙태죄 폐지 반대 또 100만 소명 운동이 벌어지는 이런 보수 세력의 또 이런 움직임도 이제 강하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달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가 4명, 단순위원 3명, 합헌 2명, 이제 합헌 2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죄가 드디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에는 국가가 낙태를 묵인했다. 국가 인구 정책 여하에 따라 자기 낙태죄 조항의 신설 가동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국가주로 얼룩진 낙태 정책 역사를 시인하고 그것을 시정할 것을 이제 요청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2020년 12월 30일까지 그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개정하겠다고 한 게 이제 그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그 임신 기간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 시민사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변화된 그런 어떤 결정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이런 낙태죄 폐지 요구는 일단 수용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그 상태죠. 예. 하여튼 국제사회에서는 1979년에 유엔 34차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 이루어지고 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는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 행동 강령을 통해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가 공표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제 아직은 여전히 특히 2010년대까지도 낙태를 경제개발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급급해왔다. 그러나 2019년에 현재의 그런 헌법 불합치 판결은 우리 사회에 어쨌든 아직은 형법에서 그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는 단계까지 나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전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일단 여기까지는 그 낙태 올해는 뭐 13주 2, 3차에서 낙태죄 법적 논쟁의 역사 정도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꼼꼼히 자료를 보면 각각의 주장의 근거들은 아마 충분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판단이 좀 남았지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13주 낙태죄와 관련된 논쟁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